오래전부터 귀신은 사람들에게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중에는 사물이나 동물의 죽은 이의 원혼이 깃들거나 구천에 사무쳐 이승을 맴도는 경우가 많았지만 때론 극복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옛 사람들은 귀신의 소행이라 믿었다. 오늘 만나볼 귀신 역시 그렇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귀신은 아니지만 옛 사람들에겐 재앙과 같았던 존재, 바로 불귀신이다. 사람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가장 불안하다. 언제 일어날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것. 옛 사람들에겐 불이 꼭 그랬다. 기본적으로 이제 옛날 분들은요, 정말 이 화재, 불은요, 재앙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사실 저지할 방법 또한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야, 이건 귀신이 장난이다. 또는 이 땅에 불길이 넘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으려면 불귀신을 달래야 된다. 또는 혼을 내서 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일상 속 그 화재를 막기 위해서 표식을 이렇게 만든 이유들이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북으로는 북악산이, 정문인 광화문 앞에는 넓은 육조거리가 펼쳐졌던 왕도 도시계획의 중심. 경복궁은 조선왕조 제1의 궁궐이었다. 지금도 과거명 성 못지않게 한 해 외국인 관람객만 300만여 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그런데 이곳에 불, 그러니까 화재를 막기 위해 선조들이 설치해 놓은 표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가장 쉬운 것부터 찾아보자. 광화문 앞에 있는 해태상이다. 해태는 화재나 재앙을 물리치는 상상의 동물로 잘 알려져 있다. 세로로 쓰인 숭례문 현판 역시 경복궁과 마주한 관악산의 화계를 누르기 위해 써졌다. 그렇다면 근정전 앞에 놓인 이 쇠 항아리는 무엇일까? 드무라 불리며 물을 담아뒀다는 이것은 불귀신이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도망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용마루와 추녀마루에 있는 용두와 취두에도 화재를 막아주리라는 믿음이 담겨 있다. 경복궁의 필수 코스, 경회루. 과거 사신접대와 왕실의 연회를 위해 경복궁 침전 서쪽 연못에 세운 이 누각도 불과 관련이 있다. 정학순이라는 사람이 경회루의 설계 원리를 설명하면서 숫자 6을 기본으로 한 설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6이라는 숫자는 그 주역에서 하도낙서의 하도에서 큰 물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경회루라는 건축 자체가 또 물을 상징하는, 화기에 대응하는 물을 상징하는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역의 원리에 따라 화재를 막도록 만들어졌다는 경회루. 그것도 모자라 경회루 연못 속에는 물의 신으로 알려진 용까지 만들어 넣었다는데,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유물 전문 박물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선 그 신비로운 용을 비롯해 경복궁에서 나온 다양한 표식들을 만나볼 수 있다. 기다란 코수염에 혀를 길게 내민 재미난 모습의 청동용. 폭 3.6cm, 두께 0.25cm의 육각형 은판 5점. 한자로 용자 100개를 빼곡하게 새겨넣은 물수자와 용그림 부적이 그것이다. 경복궁 근정전 중수공사 때 상량문과 같이 저 용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적이 발견되었는데요. 저거 역시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부적으로 보이고요. 또 그때 같이 발견된 것 중에
육각형의 작은 음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육각형은 각 모서리마다 물숫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서로 연결해서 붙이면 3개의 물숫자가 모여서 이렇게 넓은 물의 형상을 나타내는 묘자가 됩니다. 이것 역시 이제 화재가 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서 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과 인력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던 궁궐에도 이런 표식들이 있었으니 일반 민가에서 불을 막기 위한 부적이나 미신 아닌 미신들이 성행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을 끄는 소방 대책과 관청은 언제부터 생겨난 것일까? 시작은 조선시대 한 화재 사건에서부터다. 세종 8년인 1426년 2월 15일 이날 점심때 서북풍이 크게 불어 한성부 남쪽에 사는 인순부의 종 장룡의 집에서 먼저 불이 일어났다. 이날의 화재로 시전을 관리하던 경시서와 북쪽의 행랑 106간, 민가 총 2170호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남자 9명, 여자 23명에 불과했으나 대부분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 타주고 재로화한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화재 이후에 그 다음 날 바로 또 전옥소 주변에 살고 있는 이제 그 관리의 집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200여 호가 다시 불타서 이 당시 1426년 당시 2400여 호가 불에 타는데 범위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종각에서부터 종로 5가의 범위의 가옥들이 모두 소실되는 형태의 화재입니다. 그로부터 꼭 열하루가 지난 날 세종은 끊이지 않는 화재를 걱정하며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을 부르게 되는데 요즘 두성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들었어. 어찌하여 이토록 화재와 도둑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오. 사태가 심각하니 경들은 도둑을 방지하는 계책과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해 각각 마음을 다하여 건의토록 하시오. 도성 안에 화재를 방지하는 법을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거리에 사는 지각 없는 무리들이 화재를 발생시켜 도둑질을 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만 가옥이 전소되고 목숨을 잃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니 따로 금화도감을 설치하여 화재를 방지하도록 사찰하게 하소서. 금화도감이라. 좋은 생각이로다. 그리하도록 하라. 신좌의정 이원 아래옵니다. 화재를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옵니다. 백성들의 가옥과 살림이 모조리 타버렸는데 의복과 식량, 목재, 기와 모두를 돈으로만 사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우니 백성들의 사정이 극히 딱하옵니다. 경시서에 명령을 내리시어 물품을 가지고 매매하는 자에 대해 문제를 삼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유정연 아래옵니다. 한양에 국토를 세운 지 33년인데 큰 재난이 오늘처럼 심각한 적은 없었사옵니다. 이것은 필시 무리배들이 농업에 힘쓰지 않고 일부러 남의 집에 불을 질러 도둑질을 하려는 술책이옵니다. 금화도감이 제조로 하여금
각부를 나눠 맡아 그 구역 안에서 아무 직업 없이 풍족히 살고 행동이 의심스러운 자가 있으면은 본적지와 생활비 출처를 세밀히 추궁해 진범을 잡아야 할 것이옵니다. 또한 도성 안에 못을 팔 수 있는 곳을 파서 물을 저장해 두는 것이 화재를 막기 위해 좋을 듯하옵니다. 또한 신에게 빌어서 재난을 방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로 봄철에 기우제를 지내는 것은 옛부터 제도가 있었으니 상고하여 실시토록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1426년 2월 26일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이 설치됐다. 이때 도감은 임시관청을 뜻했는데 금화도감만은 특별히 상설기관으로도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금화도감은 병조에 소속된 기관으로 오늘날의 서울시장과 같은 한성부 판사가 실제 업무를 맡았다. 제조 7명을 비롯해 사, 부사, 판관으로 이루어진 금화도감. 비록 임시관청이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하려던 세종의 마음과 노력은 결코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었다. 사실은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렇게 불이 심하게 났으면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먼저 그리고 피해자들을 빨리 구제하라는 게 먼저였습니다.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 이 금화도감과 금화군 그리고 이게 멸화군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람과 백성을 아끼는 마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위정자들이 노력했던 결과물이 저는 멸화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종의 이러한 노력에도 조선의 화재는 끊이지 않았다. 나날이 거세지는 불귀신을 막기 위해선 좀 더 체계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인력이 필요했다. 그렇게 1431년 5월 불을 끄는 군인과 옆에서 물을 깃고 나르는 급수비가 한 조를 이룬 금화군이 탄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인 셈. 금화군은 세조 때인 1467년 12월 멸화군으로 다시 확대되는데 이들은 정원 50명으로 구성된 전문 소방 인력이었다. 그런데 전문 소방관청과 소방관이 생길 정도로 유독 이때 불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백성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불을 지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실화. 자기의 부주의에 인해서 자기의 집이 불이 타는 실화인데 이제 세종 때 특히 두드러진 그러니까 한성부 대화재가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바로 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뭐냐면 도성으로 유의민들이 몰려들게 되는데 한성부 대화재를 발생시켰던 주 범인들은 함경도의 유의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성부 자체가 뭐냐면 궁궐과 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양반들이 고관 대작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유층이 많았고 또 시전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 도적의 대상이 되는 궁궐, 관사, 그다음에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노린 유의민들이 불을 지르고 불을 질러서 이제 뭐냐면 혼란해지는 틈을 타서 재물을 약탈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제 세종대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드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다. 세종 이전에는 화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었냐는 것이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화재에 대한 기록은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화재 진압이 어떤 체계성에 의해서 된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후에 이제 고려시대에 가면은 금화제도라는 게 개설이 되는데 화재를 이제 감시한다거나 방화를 한 사람은 처벌은 했는데 화재를 전문적으로 진압하던 그런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체계적인 소방 대책을 갖춘 조선시대 소방관청 금화도감과 소방관 금화군.
이들은 어떤 활동을 했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꼽히는 걸까? 당시 금화도감이 금화, 불을 금하기 위해 한 일은 세종실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 불을 끄는 사람이 인정이 지난 뒤에 불이 난 장소로 달려가다가 혹여 순관에게 구류를 당해 제때에 달려가서 끄지 못하게 되니 그들에게 신패를 만들어 주어 밤중에 불을 끌어가는 증명이 되게 할 것. 신패는 병주에서 발급한 일종의 궁궐 출입증이다. 지금으로 치면 소방관 신분증과 같은 것인데 통행금지 시간이 지난 뒤 화재가 났을 때 금화군이 통행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각 처의 군인은 병조에서, 각 관청의 노예는 한성부에서 사찰하게 할 것.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화재 장소에 진압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정해둔 것이었다. 셋, 화재가 뜻밖의 발생했을 때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밤이 깊어서 담당 관원이나 군인이 잘 알지 못해 제때에 불을 끄지 못하게 되오니 의금부로 하여금 종로를 맡아 지키게 하여 밤낮으로 관명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있으면 곧 종을 쳐서 소리를 듣고 달려가게 할 것. 실제로 종로 담당자는 불이 나면 즉각 종을 쳐서 상황을 알리고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계속 종을 치고 소리를 질러 화재 진압을 도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종은 관공서에 화재가 났을 때만 치는 종으로 그 외의 상황에선 칠 수가 없었다. 조선시대 화재를 막기 위한 노력은 이것만이 아니다. 조선시대 때 한양에서는 도로폭을 정비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는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로로 뭐 가판을 내거나 뭐 가설 건물을 덧대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도로폭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비하는 그런 도로 정비 사업을 수시로 수행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통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했던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화재 방지의 측면이 큽니다. 도로폭을 충분히 확보해서 도로 이쪽 편에서 일어난 화재가 도로 저쪽 편으로 번지지 못하게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방화선을 만드는 그런 의미의 도로폭 정비를 했던 것이죠. 더 큰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세종은 방화 대책으로 가옥 사이에 불을 막는 담인 방화장을 쌓고 성내에 도로를 넓게 만들어 사방으로 통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집 5간마다 우물을 하나씩 파고 관청 안에는 우물을 2개씩 파서 물을 저장하게 했다. 단순히 불 끄기에만 급급하던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오늘날에도 화재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과거 불귀신처럼 불가항력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달리 소화기도 소방차도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진압했을까? 진압을 위해서는 그 긴 사다리나 도끼, 또 멸화자, 큰 항아리 이러한 것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통해서 불이 났을 때 빨리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대비태세에 철저를 기했었습니다. 당시 50명의 멸화군에게 주어진 지급품은 도끼 20개와 쇠갈고리 15개, 숙마긍이라고 불리는 3끈으로 꼰 동아줄 5개였다. 화재 현장에 도착한 멸화군은 불체나 물에 적신 보자기,
급수비들이 퍼온 물을 이용해 불을 진압했고, 기와집은 쇠갈고리로 지붕을 걷어내거나 도끼로 부수었다. 또한 초가집 지붕에 집더미를 치워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았는데, 당시엔 불을 끄는 것보다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도끼와 쇠갈고리는 필수 도구였다. 소방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보람의 안전체험관. 이곳에 있는 소방역사 박물관에선 실제 조선시대 소방기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소방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 금화도감, 수상금화사 등 과거 소방기관으로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소방변천사, 소방기구, 소방제복의 변천사, 소방표지장 등을 시대별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서 보았던 소방기구들이 이곳에 전시되고 있었다. 화재를 감시했던 종루와 불을 끌 때 이용했던 물통, 도끼 등이 그것인데, 안타깝게도 모두 추측을 통해 복원된 것들이다. 과거 역사는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새로 만들 수도 없는데, 조상들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슬기롭게 그 기구를 쓰고 만들고 했는데, 그러한 유물이나 유적이 제대로 복원되거나 관리되지 않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아쉬운 만큼 의문점도 많았다. 특히 궁금했던 건 조선시대의 소방기구들이 실제로 얼마나 유용할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선시대 소방기구 가운데 유난히 끌리는 소방기구 하나를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다. 바로 멸화자다. 멸화자는 나탑, 불체 뭐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좀 불렸었고요. 이 멸화자는 기록에만 있었지 그 모양이나 실체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중림 선생님이 쓰신 산림경제에서 처음으로 그 모양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산림경제에 보면 8척의 막대 끝에 산마 두근을 매달아서 흙탕물을 적셔서 두드려 껐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특별한 그런 진압기구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에 와서도 산불 진압 장비로 사용하던 불터리개와 모양이 정말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멸화자의 구체적인 형태가 기록되어 있다는 유중림의 증보 산림경제는 홍만선이 쓴 산림경제를 증보에 엮은 농서다. 기록에 따르면 멸화자는 기다란 막대기에 산마를 매달아 만든 것으로 대걸레나 빗자루와 그 형태가 비슷한데, 이때 여기에 쓰였다는 산마란 어떤 것일까? 우리나라는 고대 시대부터 합성섬유가 개발되기 전까지 견직물, 모직물, 마직물, 면직물 이렇게 크게 4가지 직물 종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견직물이나 모직물은 수출이 될 정도로 굉장히 고급 직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명이라고 하는 면직물도 있었고 삼배나 못이라고 하는 마직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무명은 아마 조선시대 초기까지는 보편적이지 않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 조선 후기나 돼서 일반화돼서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 옷감으로 사용이 되었고, 대개는 삼배라고 하는 그 마 종류가 가장 보편적인 직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 세종 때 사용되었던 직물로는 면, 견, 마, 모가 있는데, 그중 멸화자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직물은 오늘날 삼배로 불리는 마가 가장 유력했다. 또한 세종실록에는 물에 젖지도 않은 불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유추해 볼 때 멸화자는 물이나 흙탕물을 적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실제로 만든 멸화자. 이제 불 끄는 일만 남았는데 그 무게가 만만치 않다. 힘센 장정이 들기에도 꽤 무거운 편. 정말 이것으로 불을 끌 수 있을까? 아무래도 삼배가 좀 불에 좀 강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묻혀서 무게도 나가고
그 초가 지붕 같은 데는 이렇게 두들겼을 때 아마 이렇게 불을 끄는 소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근래까지 사용했다는 현대 소방서의 불터리개로 불을 꺼보았다. 불터리개는 산불 진화 작업에서 잔불을 없앨 때 주로 사용했던 기구로 못 쓰는 소방 호스를 길게 찢어 만든 것. 비교적 현대 소방기구인 불터리개는 몇 번에 걸쳐서야 나뭇가지에 붙은 불을 껐다. 이번엔 조선시대 멸화자의 순서. 보기에도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그야말로 단숨에 불이 제압됐다. 현대식 불터리개는 일단 때렸을 때 강도는 강하지만 그 화점에 맞았을 때 이렇게 불티가 비산하면서 화재 확대 효과도 있고 불씨가 완전히 안 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멸화자는 때리는 강도는 약하지만 비산도 적고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는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놀라운 화재 진압 효과는 물론 오늘날 소방기구인 불터리기의 효시가 될 만큼 뛰어났던 조선시대 소방기구 멸화자. 하지만 조선시대의 소방기구는 경종 3년인 1723년 서양의 근대 소방기구인 수총기가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기존에 그 물동이나 멸화자에 의존하던 시기에서 수총기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수총기는 그 분당 방수량이 약 70m, 그리고 거리로는 40m까지 나가는 정말 엄청난 그런 장비였습니다. 현대의 소방차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고요. 현재 소방차는 분당 방수량이나 아니면은 저수량이 약 3,000리터 되는 걸로 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양적인 면에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대 손색이 없었던 그런 장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차라 불리는 수총기가 도입된 뒤 조선 전통의 소방 조직도 그 형태가 확 바뀌었다. 하지만 조선 소방 조직의 우수성과 가치는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을 우리의 역사다. 그동안 알려지진 않았지만 꽤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금화도감과 멸화군. 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한양에서는요, 그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부방리제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각 구역별로 담당자를 두어서 살펴보도록 한 거죠. 예를 들면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요. 이러면 불 한번 붙으면 엄청나게 확산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람이 심한 날에는요, 금화도감의 그 군인들이 그 각 나누었던 그 방리, 그 집집을 다니면서 방울을 딸랑딸랑딸랑딸랑 흔듭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바람 부니까 불조심, 불조심, 이런 어떤 표시를 하면 다니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또 도적들이 방어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수상한 자를 색출하는 어떤 그런 감시자의 어떤 역할도 했고요. 또 이 종루에 올라가서 화재 여부를 또 주야로 감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이 밖에도요, 방화법을 고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파격적인 포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만큼 이게 불을 굉장히 두려워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천민이 만약에 고발했다. 그럼요, 양민으로 승격을 시켜줍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양민인 경우에는요, 관직을 또 하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포상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방화를 한 자 있잖아요. 불을 저지른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형의 정도에 따라서 딱 곤장을 치는 등의 처벌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죄인 지화자는 듣거라. 지난 열 나흘의 날 채 칠득이라는 자의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정녕 네 놈이 맞느냐? 그게 그러니까
하하! 중자가 뻔히 있는데도 발뺌을 할 셈이냐? 증인 이무군이 직접 얘기를 해보거라. 예, 그러옵죠. 저 처하지 않은 놈은 최 씨에게서 쌀 2마리를 꺼놓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는데 최근 최 씨가 자꾸 독촉을 하자 앙심을 품고 지난 19의 날 최 씨 몰래 뒷간에다 불을 질렀었죠. 제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요. 예. 내 이놈 지화자, 네 죄를 인정하느냐? 아이고 사또, 죽을 죄도 지었습니다요. 네 놈에게 전교가 내려왔다. 남의 집에 고의로 불을 낸 지화자 놈에게는 장 100대를 치고 방화법을 잡은 백정 이모군에게는 오늘부터 천민에서 양민으로 신분을 격상하니 주상 전하에 치엄하신 명을 따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실수로 자기 집에 불을 낸 사람은 장 40대, 불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경우 장 100대. 의도적 방화범을 잡아 고발하면 현재 직위와 상관없이 관직을 내릴 정도로 조선시대 화재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게다가 피해가 막대한 만큼 화재로 오갈 데가 없어진 백성들을 구휼하는 방안까지 세워뒀는데, 화재가 났을 때마다 그 화재를 난 이재민들에게 이제 구휼미를 지급을 하게 되고 옷과 그다음 식량을 제공을 하게 되고, 불이 이제 집안이 이제 전부 소실되었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의 목재를 제공을 하게 되는. 근데 이때의 목재도 이제 뭐냐면 재활용의 목재들을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이제 구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뭐 기록 자체가 잘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멸하군이 생겨난 이후에, 금화군과 멸하군이라는 소방 조직이 생겨난 이후에 1826년에 한양 대화재 같은 화재는 다시는 안 일어났습니다. 예, 한양이 나중에 이제 후기로 늘어나면서부터 인구가 더 늘어납니다. 2배, 최고 2배까지 10만에서 20만까지 늘어났는데, 이때 되면은 도성이 넓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지의 밀집도가 높아졌거든요. 그럼 당연히 건물도 늘어나고 사는 사람도 늘어났을 테니까 화재는 더 심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밀집도가 높고 건물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1826년에 한양 대화재 이후에 그에 맞먹는 규모의 화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아마 이제 멸하군이 불이 났을 때 초기에 빨리 진압을 했던 게 좀 유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600여 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체계적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 이야기.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법으로 화재를 막아왔을까? 문헌 기록상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소방대는 로마 제국에서 존엄한 사람이라 칭송받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조직한 것이다. Diciamo che sì, i vigili del fuoco risalgono dall'epoca romana, forse il più antico corpo dei vigili del fuoco esistente. Augusto, l'imperatore Augusto, quindi è stato il personaggio che ha avuto l'intuizione di creare questo corpo dei vigili del fuoco, questi uomini pronti a intervenire. Ha avuto l'intuizione, ha avuto l'esigenza, soprattutto l'esigenza di dover creare questo corpo per combattere il fuoco. Roma allora era alla sua massima espansione, gli edifici erano costruiti in legno su più piani, quindi edifici importanti, tutti in legno. Il fuoco era di uso comune perché serviva per cucinare, per scaldarsi, per illuminare, e quindi con tutto questo legno, con tutto questo fuoco, gli incendi erano all'ordine del giorno. Augusto quindi ha voluto delle persone dedicate, specifiche, che servissero per combattere questi incendi, e ha anche disegnato delle persone che controllassero che i cittadini utilizzassero il fuoco nelle dovute maniere, quindi senza creare incidenti. Da qui le prime norme di prevenzione incendi. 네로 황제 시대
최악의 대화재가 일어난 뒤에도 로마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았다. 보다 못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6세기 현재의 소방 시스템과 유사한 구조의 정식 소방청을 만드는데 그 인원만 7천여 명에 달했다. 총 7개 대대로 나눠 로마 14개 주에 배치된 이 소방대는 노예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최초 소방대 흔적은 현재에도 남아있다.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7번째 소방구역이 그것이다. Diciamo che i Romani, avendo una forte prerogativa per le azioni militari, o comunque sono stati i conquistatori del mondo, hanno creato questo corpo di vigili del fuoco secondo una struttura militare. Quindi dapprima gli uomini erano pochi, poi successivamente sono stati incrementati, sono andati fino a 7.000 persone, 7.000 vigili che dovevano sorvegliare sulla città, intervenire. Erano divisi in 7 corti che dovevano vigilare sulle 14 regioni auguste della città. E questi pompieri, questi vigili del fuoco erano quindi proprio su una struttura militare che serviva a combattere questi incendi. Ovviamente gli uomini dovevano essere alloggiati e quindi sono state create chiamiamole delle caserme dove i pompieri alloggiavano e venivano addestrati per combattere il fuoco. A Roma di questi luoghi ne hanno trovati e sono sicuri che sono stati adibiti per la lotta agli incendi due siti archeologici che si trovano addirittura sono a 8 metri sotto il livello stradale, perché col passare dei secoli sono praticamente scese queste strutture. 화재가 일어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곳엔 언제나 소방관이 출동하는 것처럼 로마 시대 소방청 역시 아픔이 있는 곳엔 언제나 소방관이 있다를 신조로 삼았다. 그들은 화재 진압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방범과 순찰을 하는 임무까지 동시에 맡았는데 현재의 소방관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체계의 소방 업무들이었다. 또한 도시구역에 맞춰 소방대대를 배치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화재 진압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소방체계는 현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I vigili del fuoco sono sempre stati organizzatissimi, dai romani ai brentatori, come le ripeto, che nei brentatori c'era già un'organizzazione che nelle porte di Milano c'erano questi gruppi qua che si chiamavano brentatori, che al suono di una campana sapevano che c'era un incendio o qualche cosa, accorrevano con queste brente per spegnere gli incendi, con acqua, sabbia, dipende secondo quello che c'era. Erano mezzi empirici, molto proprio terra a terra. Passato per rimodernare, per arrivare ai tempi nostri. Per poter far conoscere bene questa storia abbiamo, con un gruppo di altri colleghi, a valorizzare la vera storia dei mezzi che abbiamo, partendo dai brentatori, arrivare al giorno d'oggi con le autopompe. Ovviamente se non conosciamo come sono nati questi mezzi qua, dalle pompe a mano alle pompe a vapore, siamo arrivati a questi nostri mezzi potentissimi e molto efficaci, che bisogna dire grazie ai nostri anziani che hanno insegnato a progredire. Ci hanno insegnato che nel passato gli incendi avevano un determinato sviluppo, oggi c'è un altro, perché il mondo cammina, c'è la chimica e via discorrendo, però il passato è servito moltissimo.
최첨단 소방기구와 시설을 자랑하는 오늘날의 소방조직 앞에서 과거 소방 역사에 대해 논하는 것은 어쩌면 뜬구름 같은 이야기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 잊힌 역사의 가치가 바로 설 때 미래도 바로 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진리다.こちらは火の宮蔵です。高さが約9メートルあります。江戸時代1657年に明暦の大火というのがあり、江戸市中を焼き尽くしました。幕府はその翌年1658年万治元年に江戸の町4カ所に火の宮蔵を作ろうとしたと言われています。実際見ていただいて高いのがわかると思うんですが、高いところから江戸市中を見渡すと火事がよく見えると言います。なので火事を見つけると上の方に反証があって、それを叩いてみんなに火事があったというのを知らせていたと言われています。 일본의 방제와 소방 활동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제도화되기 시작한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 막부 시대부터다. 1625년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이 일본 최초의 소방대는 1657년 메이레키 대화재 이후 더욱 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때부터 수로와 방화용 제방을 비롯한 다양한 소방시설과 기구를 갖추게 된다. 天水桶があります。天水桶は主に表通りに置かれていたみたいです。火事が起きた時に初期消火するために使われていたって言われています。この他にも詳しく展示されているのがあります。消防博物館というのがありますので、ぜひ行ってみてください。 일본 소방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이 전시되어 있다는 도쿄 소방박물관. 이곳에 유난히 눈길을 끄는 그림 한 점이 있다. 일본 사람들이 불을 끄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 한 장 속에 과거 일본 소방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こちらの絵は武家火消しの図と言います。この中には3つの有名なアイテムが書かれています。それはまといと提灯と飛び口というものです。まといと提灯は、この人たちが火を消している目印になるものです。飛び口は実際に火を消すときに物を壊すのに使いました。で、馬の横にですね、ジャケットを着た青いジャケットを着た人たちがいるかと思うんですが、こちらの人たちはハッピと言います。このジャケットをハッピと言います。そして白い靴下履いているかと思うんですが、これは白旅と言います。こういうのを着た人たちのことを火炎と言います。彼らが火を消しました。画面の右側にいますのが武家の子女です。彼らは、火事から避難をしているところです。
この絵の中にですね、赤いジャケットを着た人が見えるかと思うんですが、彼女が、お姫様といいますか、武家の偉い子女ですね。で、たくさんの人が避難する中で見失わないように、ああいう目立つ鮮やかな赤い、ジャケットを着たと言われています。 과거 유난히 화재가 잦았던 일본은 가옥에 불이 나면 불이 난 곳과 그 이웃 가옥들을 허물어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았다. 때문에 초기 일본 소방대의 화재 진압법은 파괴 소방이라고도 불렸는데 우리나라처럼 난 모양의 쇠갈고리로 천장을 무너뜨리고 쇠를 붙인 장대로 집안 기둥을 밀어 쓰러뜨리는 방식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전과는 달리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받은 정식 소방대원이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소방 활동은 18세기 초 막부의 실력자인 오카 다다스케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다다스케는 에도의 소방 구획을 나누는가 하면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고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 시스템을 개선했는데 이것은 최초의 소방대에 비해 놀랍게 발전한 것이었다. 1629年に、法書を持って組織だった消火活動をしようという流れにはなったんですけれども、何分経験があまりなかったので、いい成果が上げら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この成果、上がらなかった成果を受けて、後にですね、大名火消しだとか定火消しだとか呼ばれる、トレーニングをされた火消したちが活躍するようになっていきました。 각종 재난재해가 많았던 일본이지만 소방대가 등장한 시기는 생각보다 훨씬 늦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대보다 200여 년 뒤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소방대. 그렇다면 그들의 이재민 구휼책은 어땠을까? 当時はですね、火災の直後にお救い小屋という小屋が建てられまして、そこで避難してきた人たちに対してお粥ですとか、あとはおにぎりだとかそういう食べ物を配っ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で、火災の後ですので材木、木ですねだとか、あと食べ物の値段というのがとても高騰してしまうので、それに対処するために幕府は価格を抑えてあげたり、あとはですね、お金だとかお米だとかっていうのを配っていました。 영국의 소방대는 일본보다 더 늦게 등장한다. 1666년 영국에서는 도시의 80%가 잿더미로 변하는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화재가 발생한 뒤 화재 보험을 만들기 위해 보험회사가 주동이 돼 사설 소방대를 조직했다는 것이다. 이후 1824년 에든버러에 공설 소방대가 조직됐고 19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영국 전역에 의용 소방대가 설치됐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 일본,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보다 조선의 소방대가 훨씬 앞서 조직되었다는 사실과 세계 최초의 소방대라 평가되는 로마 소방대와 조선을 비교해도 주눅들지 않을 만큼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인 금화도감과 멸화군이 뛰어난 체계와 규율을 갖췄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소방관청, 이 금화도감을 출발로 한 그 소방관청의 등장은요, 이전에는 없었던 체계적인 화재 대처법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게 있겠죠. 그 조직 또한 아주 세밀하게 운영되고 있었고요. 소방의 효과도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시대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세종이 한성부의 그 화재, 대화재 발생 뒤 10여일 만에 바로 이 금화도감 같은 소방관청을 세움으로써 빠르게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 진압이라고 하는 측면을 본다면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이 화재에 대한 그 관심, 화재를 이렇게 막아야 된다, 예방해야 되는 그 관심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관청을 만들므로 통해 가지고 증폭시켰다라는, 이걸 통해서 예방을 더욱더 현실화시켰다는 그런 곳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역사 속에 덮어두기엔 아까운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청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과거 소방과 관련된 유물이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뒤처지지는 않은 건데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 그 소방 체제의 단점인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실물들이나 조선시대 때 어떤 조그마한 그림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져 있을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료상. 근데 한성부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포도청에서 실화단자를 병조에게 보내고 병조가 왕에게 올리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화 체제의 그 구화 조직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짜여졌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과 포도청 기록에서나 엿볼 수 있는 금화도감의 실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조선시대 소방 역사에 대해 알기란 더없이 어려운 일이 됐다. 그나마 있는 서적들도 짧은 동화나 역사 서적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정도. 이게 기록 같은 게 많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는 어떤 스페셜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화재 예방은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상의 삶이 기록되어지진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많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자료들을 좀 확보를 해가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 불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했고 또 그걸 막으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추적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요,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비록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그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뛰어났지만, 과연 우리가 옛사람들보다 화재 예방에 대한 관심이 더 컸을까? 저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사람들한테는 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재앙 그 자체였거든요.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재를 막기 위한 관심, 늘 주의를 기울였던 그런 모습들은 지금의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더 배워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부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면 지금은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장비도 좋아지고 모든 게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애민정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도 국민의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현대에 있어서의 소방의 정신이지만, 조선시대 때도 애민정신이 제일 컸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준비된 마음, 그런 것들이 컸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위로부터의 그런 준비된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고요. 그리고 그 개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에 있어서는 다시 옛날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